안녕하세요, 김현우의 축구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거의 한 달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대회 끝나고 컨텐츠 준비하느라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회 때 되면 짧으면 2주에서 길면 3, 4주까지 이런 식으로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포터의 첼시입니다. 제 최근 영상 중 가장 반응 좋았던 첼시 풀럼 경기 이후로도 포터의 첼시는 6경기 동안 2승 1무 3패를 기록했고 4득점 5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2경기 동안 3득점하면서 흐름이 점차 좋아지고 있지만 그동안 공격 상황에서는 단순히 선수들이 골을 못 넣는 걸 떠나서 상대 페널티 박스 안 접근을 어려워하고 수비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포터는 4백에서 3백으로 선회하려는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왜 3백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그리고 첼시는 어떤 이유에서 상대 박스 안까지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비 시스템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4백과 3백의 상황을 나누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포터는 올해 들어서 첼시의 백3 색깔보다 4-2-3-1 체계에서의 전술 색깔을 입히기 시작했었는데요. 후방에서부터 첼시가 풀어나갔던 상황들을 보면 쿠쿠렐라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포터는 쿠쿠렐라를 활용한 변칙적인 백3를 구성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첼시의 윙어나 전방에 있던 펠릭스가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후방에서 빌드업할 때 쿠쿠렐라가 약간 안에서 잡더라도 바깥으로 볼의 결을 살려주면서 윙어에게 밀어주거나 볼을 안쪽으로 잡아서 사이에 있는 선수에게 밀어서 푸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윙어나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풀어주면 압박을 풀어내더라도 상대 파이널 서드까지 전개하는 동안에 공격 숫자가 너무 부족해지는 상황들이 발생되었습니다. 때문에 쿠쿠렐라를 활용한 변칙적인 백3는 좌측면의 공격 밸런스를 높이기 어려웠습니다. 좌측면에 대한 한계점은 미들라인에서 빌드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윙어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쿠쿠렐라의 포지셔닝이 엔조의 옆에 위치에서 받쳐주고만 있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쿠쿠렐라가 조금 더 전진해서 확실하게 공격수들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받쳐주기만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 무드릭은 볼을 잡으면 볼 운반을 통해 상대와의 질적 우위를 점하는 방식 외에는 쿠쿠렐라와 호흡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였는데 마두에키가 볼을 받고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치크는 측면에서 받쳐주고 오히려 쿠쿠렐라와 엔조가 중원에 위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위치에서 받쳐주는 상황이 되어야 이후 무드릭이 더 앞으로 나가기 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쿠쿠렐라가 나가서 받쳐줘야 할 타이밍과 오버래핑하는 타이밍 혹은 주고 빠지는 움직임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벤치럴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풀백으로 선발로 많이 뛰고 쿠쿠렐라는 3백의 좌측면 수비수로 활용되는 이유도 침체된 좌측면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부터 벤치럴은 선발로 나왔는데 첼시는 어떤 이유에서 득점이 잘 나오지 못했을까요? 제가 생각한 원인은 후방에서와 전방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각각 한 개씩 있는데 먼저 후방에서의 원인은 펠릭스가 내려오는 점입니다. 첼시는 지속적으로 후방에서 빌드업을 전개할 때 측면에서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택지 하나,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선택지 하나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삼각형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풀백이 높은 지점까지 오버래핑할 경우 미드필더가 넓게 이동해주면서 측면에 껴주는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상황은 주로 어떨 때 발생되냐면 좌측면에서 측면 전개를 시도하다 벤치럴이나 측면에 있는 선수가 안 될 것 같으면 뒤로 돌리는 선택을 가져가는데요. 딱 이런 상황을 집중해서 보면 이미 상대는 첼시를 수비하기 위해 일자 라인이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 뒤에 주고 전환하면 볼이 돌아가는 속도가 상대 대형이 이동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데요. 패스를 통해 볼을 이동시키고 내려와 있거나 애매하게 위치 잡은 풀백은 더 오버래핑 해주고 여기서 한 번에 감아서 측면으로 넣어서 템포를 높게 끌고 가기도 했지만 가운데 있던 미드필더는 측면으로 빠져서 링크업 해주거나 아니면 엔조가 센터백 라인으로 들어가면 펠릭스가 측면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펠릭스가 내려오는 이유는 엔조가 내려가거나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붙어주면서 중원을 도와주기 위해 내려오는 경우인데요. 중원에서 코바치치나 치크같이 볼을 운반해주는 스타일의 선수들이 위치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압박을 피하거나
다른 곳에 패스할 선택지가 마땅치 못했기 때문에 펠릭스가 측면까지 내려와 받쳐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코바치치가 측면에서 꼈다가 우측면으로 나오는 과정인데 코바치치가 이대로 껴주면 엔조 혼자 남기 때문에 펠릭스는 내려와서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돌려주면서 다시 측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런 상황들은 첼시가 4백일 때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고, 다시 내려온 선수가 올라가면 공격 숫자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만약 내려와서 올라가지 않는다면 숫자가 줄면서 위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터는 리즈전에 엔조가 내려오게 만들어서 백3를 만들기보다 차라리 센터백들로 3백을 픽스로 두고 3위 후방 빌드업 형태에서 측면으로 센터백들이 나가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격 성향이 강한 벤치렐과 리스 제임스는 더 높게 전진할 수 있었고, 펠릭스가 내려오는 빈도도 줄일 수 있고, 이전부터 측면에서 역삼각형 형태로 상대 바깥으로 당기고 감아서 넣어줄 수 있는 패턴을 더 효율적으로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벤치렐과 리스 제임스가 들어오면서 첼시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기도 하지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파생되는 공간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본인들이 직접 언더래핑해서 들어가는 빈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격을 템포 높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센터백이 전진할 수 있는 과정에서 하베르츠와 펠릭스는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받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는데요. 물론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도 엔조가 뒤를 받쳐주고 남은 미드필더와 짝을 이루면서 내려오지만 이 상태에서 앞으로 전개되어서 측면에 두 선수로 잘라 들어가거나 크로스가 올라오면 박스 안에 두 명만 남아 득점하기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 외에도 측면으로 볼이 이동되면 윙어가 넓게 위치한 상태에서 고립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공격진들이 지속적으로 사이 공간에 누군가 빠져서 나가야 할 상황이거나 사이 공간에 대한 포지셔닝이 필요한데 뒤로 빠져주면서 받는 상황들이 백3 상황에서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뒤로 처지게 되면 측면에 위치한 선수의 드리블로 인한 볼 운반이나 크로스 선택지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측면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의 이런 상황에 공격진이 쳐져주고 삼선이 뒤에서 받쳐주고만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격수들이 앞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엔조와 코바치치가 뒤에서 받쳐주되 조금 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명확한 움직임 피드백이나 내려오는 타이밍이나 동선에 대한 피드백은 포터가 지금 타이밍에 꼭 피드백을 해서 동선에 대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는데요. 스털링이 쳐져 있고 앞에 나가서 공간을 잘라줘서 치크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질적 우위를 점하고 들어오는 상황 외에 페널티 박스 안으로 효과적으로 들어올 방안은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윙어가 더 들어가고 미드필더가 위치해줘서 주고 빠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만 볼을 사이 공간에서 점유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크로스 상황 혹은 뒤로 줘서 전환해주는 상황이나 벤치를 통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로스를 올리기에는 하베르츠와 펠릭스가 경합에서 이길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질적 우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수비 상황에서는 어땠을까요? 첼시는 6경기 동안 5실점을 했습니다. 매 경기당 1실점 1골에 가까운 수치인데 오늘 도르트문트 2차전 경기 전까지 첼시의 수비 시스템은 전혀 체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풀럼 경기 분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쯤에 체계화되지 못한 첼시를 꼬집는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이후 경기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르트문트의 1차전 경기를 보면 첼시는 4-2-3-1 내지 5-3-2 수비 형태를 보였는데 하베르츠와 펠릭스는 지속적으로 센터백을 나란히 투톱으로 견제하고 무드릭도 초반엔 내려가서 측면을 수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르트문트가 유도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엠레찬을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 백3를 만들고 3-4-3 형태를 변칙적으로 유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드릭과 펠릭스가 센터백을 견제하고 하베르츠가 내려간 코어를 견제하고 도르트문트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되면 첼시 3선 주변에서 1대1 수적으로 붙을 수 없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무드릭과 펠릭스가 양쪽에서 프레싱하면서 들어오지만 하베르츠와 엔조가 같은 선수를 물게 만드는 상황 등 지속적으로 하베르츠 대신 엔조가 나오면서 견제하다가 이선이 오픈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만큼 첼시는 수비라인 앞 공간을 미드필더들의 전진하고
우측면이 지나치게 수비 라인으로 내려가면서 발생되는 공간들과 맞물리면서 상대가 공격하기 편한 공간들을 다 내주고 전방에서는 효율적인 수비를 하지 못한 수비였습니다. 반대로 2차전을 보면 기존의 하베르츠가 가운데 있고 스털링이 측면에 있어야 하지만 상황상 두 선수의 위치가 바뀐 상태로 수비하는데 가운데 있는 선수는 항상 내려오는 미드필더를 커버하고 펠릭스를 비롯한 윙어는 양쪽에 있는 센터백을 압박하도록 했습니다. 이러면서 측면으로 몰 때는 반대편 윙어도 어느 정도 좁히면서 수비 간격을 좁히고 엔조와 코바치치는 도르트문트 수비도 1대1을 묶을 수 있지만 좁힌 윙어를 통해 미드필더를 견제하고 수비라인 앞을 다른 미드필더가 커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1대1로 묶고 수비라인이 5백으로 유지될 만큼 앞에 공간이 발생되면 수비라인에서는 과감한 전진 수비를 통해 압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전방에서의 압박이 성공하면서 공격하는 상황들도 많았지만 수비라인에서 과감한 전진을 통해 뺏어내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전방 압박 체계를 포터 감독이 구축했다면 다음은 수비 라인을 낮췄을 때를 봐야 하는데요. 첼시는 압박이 실패할 경우 5-2-3으로 라인을 쭉 낮추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이렇게 내려오면 코바치치와 엔조는 사이드에서 미드필더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거나 혹은 첼시가 5-2 형태로 위치할 경우 사이드 공간에 공간이 발생되고 상대가 전환을 하는데 성공하면 반대편 윙백은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역습을 생각해 두 윙어를 올리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한 명이라도 낮춰서 수비라인 앞을 3명을 만들어서 반대편에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거나 안전하게 지역수비 상황에서는 5-4 형태를 만들어주는 지역수비가 필요했습니다. 앞서 말한 상황과 유사한 장면이 이런 상황인데 이번 경기에서 도르트문트가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냈던 상황을 보면 첼시의 5-2-3 형태에서 윙백과 센터백이 전진했지만 기다리는 수비를 했고 미드필더가 측면에 대응하면서 도르트문트가 전환할 수 있게 되고 반대편의 윙백이 혼자 남게 되면서 연달아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내줬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일단 포터 감독이 연달아 2연승하면서 그나마 급한 불은 껐던 상황이 되었지만 아직 두 경기의 승리로 안주하기는 이른 타이밍입니다. 그동안의 경기를 통해 조금 더 세밀할 필요도 있고 많은 선수들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동선을 확실하게 잡고 시스템을 냉정하게 구축하면서 본인이 정말 능력을 가진 감독이라면 매 경기마다 피드백이 성공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분석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